김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8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YTN 속보를 보고서 처음 알았고 9시 20분 해경에 확인 전화를 했다. 그리고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갔다. 오전 10시 15분 대통령께 유선 보고를 했다. 그리고 7시간 뒤인 오후 5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7번의 보고가 더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직접 대통령을 마주하고 하는 대면 보고는 없었고 청와대 내부에 대책회의도 없었다. 이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실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은 7시간 동안 대통령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보고서만 들여보내고 있었단 말인가? 둘째, 그 서면 보고서를 받아본 대통령께서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구두와 문서 모두 다 포함입니다. 셋째, 그 7시간 동안 대통령께서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왜 대책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조차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면 비서실장에서 만들었다는 서면 보고서는 누가 대통령께 전달한 건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 한 세월호의 진상 규명의 한 축은 영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8일 이강윤의 오늘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고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 대개조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팀도 구성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전한 너구리가 일본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향후 진로 수정의 여지도 있어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는 집단적 무책임의 극치이자 위조, 향응, 면피 이런 것들이 모두 총합된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의 출항 기록도 평형수에 관한 자료도 일체 없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지난 5월 한 달에만 4조 원이나 늘어서 지금 현재 총 699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이후 넉 달 연속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팀 2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짝 긴장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들어갈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십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큰 소란이 있었더군요. 예,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라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전략공천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는 어쩔 수 없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라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동작을 예비 후보가 있죠. 허동준 예비 후보가 대표적인데요. 20년 지기인 허동준 후보에게는 평생의 빚을 지게 됐다.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런 기자회견을 한 곳이 바로 국회 정론관입니다. 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20년 지기인 허동준 후보가 나타나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새정치연합 관계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는데요. 순식간에 국회 정론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허동준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몸싸움 끝에 단상을 점거하고 기동민 전 부시장을 몰아낸 다음 마이크를 잡고 민주화 운동 세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기동민 부시장이 죽어야 사는 것이라면서 질타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세정을 들여다보면 이해 못할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거나 굉장히 꼴사나운 게 결과적으로 연출이 됐고요. 예. 운동의 순수성마저 함께 심판대에 오르는 건 민주화 아닙니다. 운동 세대를 죽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허동준 예비 후보가 했었는데 말이죠. 네. 이 말 자체,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워진 모든 게 복합적인 모순이 지금 한꺼번에 골마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야권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결국 나경원 의원을 동작을 해 공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동민 전략공천으로 극심한 내분에 빠져들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출마를 선언하니까 서울 동작을 730 재보선에 출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대분열에 따른 어부지리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네. 나경원 전 의원 그동안 동작을 출마에 부정적이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을 강행한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과의 대결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네.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야권은 노회찬 후보뿐만이 아니고 진보 계열 포함해서 모든 범야권 정당이 다 후보를 내고 있고 예. 서령 단일화가 일부 된다고 해도 1여대 최소한 3야 정도가 확실하니까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도 그렇죠. 지금 출마를 공언한 상태지요. 네. 예. 각자 또 득표력이 확실히 있는 예.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말이죠. 예. 아무튼 동작을은 이래저래 관심의 핵이었는데 네.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 야권은 또 한 번 시연대에 오른다. 현재로서는 그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윤 평론가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야권이 지면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1차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당 지도부? 네. 예, 당 지도부.
전략 공천을 결정한 사람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한길 안철수 대표. 네. 예. 전략의 원칙도 전략도 없이 전략 공천을 감행했고 예.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명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네. 이후 사태를 방관함으로써 여러 곳에서 지금 부작용이 나오게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한 페이지씩 어제 그제로 넘기다 보면 예.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오늘 그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출마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것이 아니라 네. 겁박이 들어왔다. 이런 거면은 뭐 이건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을지로위원회 이거 만들어가지고 네. 을의 권익을 위해서 외쳐왔던 그런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알고 봤더니 갑지로 정당이었습니다. 간판만 내걸었다는 것이고요. 예. 물론 뭐 겁박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표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일부 개인적 차원이긴 하지만 예. 부정하기도 했는데 네. 겁박이든 요청이든 간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책임은 면하기. 어쨌거나 좀 더 지켜볼 소지가 너무 많고. 예. 야권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만한 또 지역구가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기장갑입니다. 부산 네. 지역. 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만약 출마한다면은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이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또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뭐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했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기자들에게 오거돈 전 장관 측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불출마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네. 왜 그러느냐?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조사되고 본인도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윤준호 후보가 결코 후보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서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오거돈 전 장관 불출마로 큰 짐을 따른 새누리당은 부산 승리를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곳도 새누리당이 내심 굉장히 긴장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시장 후보가 오거돈 당시 시민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오거돈 후보가 결집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예. 매우 선전한 그 밑바탕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양보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이번 재보선에서는 그런 거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로 봐서는 오거돈 후보로서는 네. 시장 선거에 나와서 간발의 차이로 졌는데 예. 서너 개 동에서 한 사람 뽑는 국회의원 보선에 나와서 져버린다면 네. 향후 자신의 부산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위축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런 위험 부담을 갖느니 출마를 포기해버리는 양상으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영남권에서 다시 또 편안하게 한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죠. 예.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그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의 정가 산책이 양 기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화 연결을 출연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김용민 PD와의 뉴스 브리핑에서 정치 얘기를 조금 더 브리핑보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 올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몇몇 조간들이 썼고 또 오후 들어서 이게 확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예. 안철수 공동대표의 뭐 이비자 오른팔, 예. 금태섭 전 대변인 예. 동작을 해서는 안 됐는데 수원 영통에다가 전략공천을 하자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네, 어제 신문에 나온 내용부터 한번 좀 짚어볼 그러시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하는 일간지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이 동작을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낙천이 되고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공언했던 이 양반을 거기다가 전략 공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낙천됐다.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의 이런 행보를 두고 많은 언론들은 이거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편함의 표시다. 이렇게 네.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 만약에 진짜 기동민 후보를 거기다 전략 공천을 하려 했다면 자신에게 야, 너 거기 나가지 마라. 뭐 야라고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 좋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넌 안 되니 출마 자체를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기껏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낙천을 시켰다. 이 안철수 대표가 진짜 자기 사람 챙기는 정치 지도자 맞는가 이런 회의감을 금태섭 대변인은 가졌을 테고 결국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등을 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수원 세 곳과 광주 광산을의 전략공천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로 네. 이제 논의하기로 했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였는데요. 당 지도부가 뜬금없이 금태섭 전 대변인이 수원 영통에서 다른 후보를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금태섭 전 대변인을 전략공천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우원식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한다라면서 이렇게 당 지도부를 맹성토를 했는데요. 예. 당 지도부가 아니죠. 본인도 당 지도부니까요. 당 대표를. 그런데 별로 지금 사이가 안 좋죠. 김한길 예, 대표가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은. 네. 우원식 최고위원은 또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도 예. 최고위원회에서 금태섭을 위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동작에서는 없었던 확장력이 수원에서는 왜 있다는 겁니까? 라면서 지도부를 성토했습니다. 사실 동작에서 금태섭 후보 낙천한 이유로 확장력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의외로 밝혔-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지금 중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금태섭 후보에게 비단길을 깔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공천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한길 공동대표는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이 좀 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제가 봐도 아주 궁한 답을 했습니다. 아직 논의하고 있다. 이미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그 결정을 뒷받침할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게 바로 우원식 최고위원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한길 공동대표는 아직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금태섭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견이 있어도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게 정치니까 점점점 이러면서 공천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금태섭 전략공천을 자신이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이 없다. 계속 논의 중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근데 계속 논의만 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텐데요. 글쎄 공천 말입니다. 마감 시한이 지금 하루인가 이틀인가밖에 안 남았잖아요. 금명간 하겠네요 보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사실 그 금태섭 대변인 지난 4일에 기동민 전 부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대변인직을 사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지만 한 번 서울 동작에 출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출마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다른 곳을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주 광산을 신청했다가 서울 동작을로 전략 공천된 기동민 전 부시장에 대한 은근한 혼란이 아니겠는가도 판단이 됐는데 네, 직접적인 혼란이네요. 예, 본인이 수원 정에 나간다면은 네. 이거는 그러면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이 되는 네.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지, 김 PD. 예. 동작을에서는 별로 경쟁력이 없었는데 예. 어떻게 하루 사이에 혹시 그 시간 거리 축지법 이런 거에 능한가요? 수원에서는 갑자기 1위가 됐죠? 일단 수원의 그 정 지역은요. 네. 수원 영통 영통. 지역이고요. 김진표 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그렇죠. 지사 후보가 네. 내리 삼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야권 후보가 강세인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임태희 후보하고 붙게 돼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이게 금태섭 대변인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경쟁력. 그 당의 경쟁력으로 네,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렇군요. 자, 말씀 이어가 주시죠. 예. 자,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제기해서 수원 세 곳과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 후보를 곧 선정할 예정인데요. 네.
워낙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극심해서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과반수 의석 붕괴가 예견되기도 했는데 김한길, 안철수 수뇌부가 연일 전략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있고 정의당은 수도권에 대거 후보를 내는가 하면 오거돈 전 장관도 부산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야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새누리당을 미소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당 지도부가, 당 대표가 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전대미문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대개는 공천이 나오면 항상 네. 뭐 뒷말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공천 탈락자 측에서 이렇게 나오고 지도부는 앞으로 뒤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포용하고 가고 이런 분위기고 중진 이제 허리급에서 그 역할을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하고 그러는 건데 예. 이건 지금 수뇌부와 탈락자 사이에 동시에 막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거든요. 예. 저도 이런 당은 20년 만에 처음 봅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도 낙승이 예상이 됐었는데 말이죠. 네. 결국에는 무승부가 돼버렸고요. 그랬죠. 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무승부가 됐고요. 730 재보선에서 예를 들어서 네. 서울 동작을 이곳에서 패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그 자리 유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게 아니고 대단히 어렵고 그 전에 네. 본인들이 정치적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그 의원들 뭐 486 그룹도 그렇고요. 친노 그룹도 그렇고요. 이제는 김한길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조차도 반기를 들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총체적 반기. 저는 여기에는요. 하나의 맥이 흐른다고 봅니다. 어떤 맥이죠? 제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한 분과 네.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안철수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을 한마디로 구악으로 보고 있다. 그 점은 명백히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새정치에 반하는 헌정치의 주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척결되어야 할 구체제의 유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공천 반대 파문에서 그렇게 쓸데없이 각을 세운 것도 실은 네. 뭐 기초공천 그거라기보다는 결국 기초공천을 매개로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일전을 벌이겠다는 안철수 대표의 일종의 어떤 승부수 같은 건데 그 승부수를 던진 타이밍과 장소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기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봉창 두드린다 이 말 혹시 아십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 예,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테고요. 혹시 그런 영화 기억나십니까, 김 PD? 그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막 했던 신라와 백제 신라의 달밤. 아닙니다. 예. 저기 그 라디오 스타 만들었던 전쟁했던 그렇죠. 네네네. 거기 보면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셋다 그 제목을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저 황산벌 네네네. 지금 저 김 PD와 그 모 국회의원과의 얘기를 들으니까 황산벌에 보면 두 진영 사이에 이제 이렇게 뭐 풀밭 같은 거 있고 이제 거기서 이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욕 대결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하는데 안철수 공동대표가 터트린 수류탄은 그 사이에 와가지고 자기 쪽 진영을 향해서 지금 터트린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거는 저 뒤에 나중에 좀 해도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금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진보정당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이겨요. 연합 안 하면 집니다. 이거는. 그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지금은 서로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라도 같은 게 있구나. 그럼 일단 손을 잡자. 최소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집을 키워야죠. 아까 우리 김 PD께서는 지난 6.4 선거가 야당이 진 것은 아니다라고 비교적 저에 비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저는 졌다고 지금도 평가하고 있고요. 무사 3루에서 점수를 못 뽑은 게 3이닝 연속이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 대선, 그리고 6.4 선거 세 번을 다 놓쳤다. 무사 3루에서 세 번 다 한 점도 못 빼는 팀은
이겼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난 대선 이후의 전 과정들을 한번 네. 골똘히 살펴보면은 악의적으로 그간의 그 행보들을 해석한다면은 이게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한 정치를 했는가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에게 단일화의 어떤 선결 조건처럼 제시했던 것이 친노 측근들 다 제거하라. 그 수족을 다 그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물러나라. 지금 당을 진두지휘하면서 선거 국면에 접어든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해찬은 안 된다. 이해찬 당대표 그만두게 해라. 그렇죠. 당시 인적 쇄신의 핵심이었고 마치 이해찬 총리 의원만 물러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를 한 3, 4일 동안 만들었었죠. 안철수 당시 후보가. 그래서 물러나고 나서 뭐가 바뀌었었나요? 바뀐 게 없었죠. 네. 일단 당은 당대로 따로 놀았고요. 네. 후보와 후보 캠프에 있는 인사들만 열심히 선거운동했다는 그런 비난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대선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의 그 행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아니 전부 다 새누리당 이로운 일만 한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 다시 여기서 또 안철수와 비안철수를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자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닮은 점을 하나로 찾으려고 일단은 해보십시다. 자, 야당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그만큼 오늘 뉴스 가치가 큰 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암울해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 시간을 길게 할애했습니다. 아니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런 그 선거 패배를 자, 이번에 이제 여당 쪽에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취했던 돌출 행동. 이게 지금 입살에 오르고 있군요. 이 지난해 11월 18일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박 대통령에게 갑자기 다가서려는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면요.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진석 사무총장이 그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했는데 갑자기 지가 치고 들어오더니 박 대통령 옆에서 졸들 수행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문까지 열어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이죠. 당시 정진석 사무총장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정 총장이 좀 그 등치가 있고 하니까 살짝 밀었죠. 그게 그 카메라에 일부 잡히기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석현 부의장을 만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회 현관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자기 책을 시진핑 주석에게 건네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 그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죠? 예정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건 국가 원수에 대한 그 결례인데요. 뭐 외교적 결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죠. 국민들을 모욕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외교적 결례 이런 천방지축의 돌출 행동을 과연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새누리당은 대우각성하고 윤상현 사무총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윤상현 총장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 누나라고 부른다는 거 맞습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경호 차원에서 뭔가 문책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요. 이 집권당의 사무총장쯤 되면은 이 철부지도 아니고 말이죠. 애도 아니고 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최근에 이 그 730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 윤상현 사무총장의 행보를 되짚어 보면은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 옛날에 전두환 사위였죠. 전두환 사위였죠. 지금은 어느 재벌가의 롯데가요. 아, 예. 아주 훌륭한 남자군요. 네. 전두환 씨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백담사 갈 상황이었나요? 네. 그때는 사위로서 자기가 할복하겠다. 이러면서 장인인 그런 식으로 이 순순히 응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아주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그렇게 장인을 사랑하던 분이 장인의 딸과
헤어지고 재벌가의 사위가 됐습니다. 예. 근데 뭐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의 책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아니 이게 무슨 저기 그 아이돌 그룹의 사생팬이 예.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막 나오니까 예. 밴으로 옮겨 타기 직전에 막 뛰쳐가는 사생팬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그래도 그 사생팬은 뭐 꽃이나 사탕이나 뭐 갖고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걸 주지. 아니 지가 뭔데 지 책을 줘요. 지 책을 누가 읽어? 윤상현 책 읽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네. 자 흥분 그만하시고. 뭔 책을 그런 책을. 네네네. 그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그러고 있죠. 아직 7월 14일까지는 네. 원내대표도 맡고 있는데 730 재보궐선거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윤상현 사무총장에게 뭐 세게 한마디 경고했다고요? 당신 때문에 당이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마지막 의사를 타진했는데 뭐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의 걱정은 이렇습니다. 아니 무슨 저기 영입작업 혹은 전략공천 작업을 물 밑에서 조용하게 해야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거절당해서 당의 위신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아니 네. 그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완구 위원장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자꾸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만나고 안 되니까 나경원 만나고 나경원 만나서 안 되니까 또 김문수 만나고 이랬단 말이죠. 스토커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십고초려라는 말까지 했고 말이죠. 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이 체면이 안 서고 망가진다 이렇게 질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구문이 됐습니다만은 네. 나경원 전 의원조차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 보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죠. 그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공천위는 재성호 중앙대 교수, 이 우파 인사로 알려져 있는 네. 분이죠. 이 사람하고 박종진 채널A 앵커, 네. 이 사람을 긴급하게 투입하려고 머리를 굴렸던 모양입니다. 네. 박종진 씨에게 무슨 프로포즈가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이 박종진 씨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박종진 보십니까? 씨의 그 지난 그 흑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네. MBN 기자였습니다. 기자를 했었죠. 앵커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어요. 그렇죠. 목동 지역에 했었죠. 예, MBN 그만뒀죠. 네. 그런데 거기서 공천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MBN 가가지고 다시 받아줬어요. 그래도 MBN에서. 제발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내 반발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 아니 네. 정치하겠다고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불러오느냐. 그러게요. 뭐 그랬거든요. 네네. 뭐 이런 말 하면 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그래서 이제 MBN의 우리 장 회장님이 네. 아주 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품어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네. 동아일보에서 종편 만든다고 하니까 채널A로 이적을 합니다. 근데 이적할 때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몇 사람 데리고 간 잘 거예요. 나가던 두 사람하고 패키지로 셋이 간 거예요. 그래서 MBN에서 박종진 하면은 정말 일을 바득바득 간다는 그런 그리고 소송도 걸었어요. 실제로. 소송도 걸었어요. 네네네. 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예. 그 뭐 의무 복무인가 뭐 그런 걸 하나 쓴 게 있다 그러대요. 네. 다시 받아들여주는 아, 과정에서 얼마까지는 그걸 못 채운 거야. 예. 게다가 자기 후배들을 또 데리고 나간 점 야. 그래가지고 예. 실제로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취하 소송 여기까지는 결과가 모르겠는데. 나왔는지는 알 수 없고, 네네. 예.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근데 이런 박종진 앵커, 흑역사를 가진 박종진 앵커를 다시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네. 만약에 진짜 여기 수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으로 간다. 뭐 박앵커야 뭐 자기 갈 길 찾아가는 건데 지금 새누리호의 승선에서는 별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쾌도 낙마하면 어떡합니까? 역시 네이밍의 천재시군요. 예, 쾌도 낙마. 청취자 여러분 잠시 중간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뉴스 브리핑이 길어지는 점, 지금 뉴스K 휴가자도 많고 또 양 기자의 갑작스러운 오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고 저하고 오늘 다룰 이슈를 이렇게 서로 상의도 했는데 오후 들면서 갑자기 개인적인 돌발 사정이 생겨서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정가 산책과 함께 가는 컨셉이니까 오늘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중간중간에
잠깐 게시판도 좀 보죠. 워렌 버핏 67조. 이분 아주 열성적으로 올려주시는 분인데요. 실제 워렌 버핏의 재산이 한 67조쯤 되나 봐요. 아무튼 윤상현 10고초려 스토킹 망언 만발. 이제 시진핑 책 얘기해 주셨고요. 국물도 없수다님께서 아주 재밌는 비틀어보기 한 말씀 올리셨네요. 김문수가 땅을 치겠다. 동작을 먹을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요.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변만화하는 네. 것이 또 정치니까. 일단 서영석 이사장과 제가 이제 매주 정치 토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서영석 이사장과 지난주에 제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만약에 네. 김문수 나오면은 이제 제가 우리 서영석 이사장께 순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나오면 예. 전 지사가 출마하면 예. 김문순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순대를 사기로 했는데. 네네. 결국 제가 얻어먹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척 보면 알지. 예? 그 얘기는 빼고요. 제가 정치공학적으로는 우리 서영석 이사장께 여러 수 밀리지만은 네. 새누리당의 이 본능적 속성은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먹는 거를 내기로 걸었기 때문에 아주 동물적 감각이 발휘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오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왜 서류 싸들고 밖으로 나가냐 얘기인데 어디 집 나갔어요? 이재만 씨가 총무비서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문고리 잡고 있는 핵심이잖아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네네. 자, 일단 이재만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20년 동안 최측근으로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태민 씨. 네. 75년에 만나서 94년 최태민 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가까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 권력 주변에서 네. 최태민의 그림자는 보였습니다. 자, 근데 사적으로도 가까웠습니까? 그건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야, 정말 궁금했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파장이 일어날지 네, 네. 감당하기 힘든데 네. 저는 아주 이런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예.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94년에 최태민 씨가 죽습니다. 네. 최태민 씨에게 사위가 있습니다. 네. 정윤회 씨. 네. 정윤회 씨가 최태민 씨를 대신한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98년부터 정치를 시작합니다. 네. 정치를 시작할 때 바로 지근거리에서 정치적 이런 조언자 혹은 굳은 일 다 하고 비서 역할도 하고 네. 네. 약간 수족이 됐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딱 같습니다. 좋네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정윤회 씨입니다. 예. 정윤회 씨.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최태민 씨의 사위입니다. 5번째 딸의 부인. 5번째 딸. 남편. 예. 이 최순실의 남편, 네. 예, 최태민 딸 최순실의 남편 바로 정윤회입니다. 이 정윤회가 키운 4명의 비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때는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3명이 남았는데 모두 다 청와대 함께 들어가 있고 3대 천왕이 된 겁니다. 네. 예. 이 3대 천왕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입니다. 예. 근데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종종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사실상 확인됐다라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누구한테 가는지는 대충 안 봐도 비디오네요. 외부 실세를 만나는지 어떻게 그 외부 실세와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네. 최고 권력기관의 기밀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돼서 국정 개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네. 이 문서를 들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윤회 씨를 찾아간다면 네. 만약입니다. 만약입니다. 네, 네.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윤회 씨가 실은 김기춘 비서실장보다도 더 높은 섀도우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만회가 아니고 회춘만만. 회춘만만. 네. 예. 어디까지나 이건 가정입니다. 회춘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윤회
김기춘, 네. 이재만, 그리고 박지만인데요. 네. 근데 박지만 씨가 권력의 어떤 그 서열에서 크게 밀렸다. 이런 보도를 요즘 시사저널이 끊임없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시사인 말고 시사저널. 시사저널이요? 예, 계속 그렇죠. 정윤회 씨가 시켜서 박지만 미행하게 했다. 작년 12월에 그 보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신호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의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박지만 씨가 권력 서열에서 밀리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정윤회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은 권력 암투가 세상에 집권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표면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 PD. 그런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 겸 원내대표. 네. 원래 무슨 근거 없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자 출신인데다 여지껏 의정활동 보면 꼭 뭐 자료 가지고 했고 결정적으로 몰렸을 때는 하나씩 툭툭 내놓고 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재만 비서관이 뭐 짐 싸들고 가끔 어디 바깥 출입 나들이 한다 이거 말한 거 뒤에 뭔가 팩트가 있으니까 이런 말 했겠죠. 예. 예. 한번 보십시다. 저도 가끔씩 큰 종이 더미를 들고 네.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면지를 예,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그림 그릴 때 지금 빨리 쓰라고. 끝내야 됩니다. 혹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통제가 안 되네요, 우리 김용민 PD가.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뭐 요즘 뭐 아주 활발한 미드플레이어? 네. 미드필더? 이런 네. 거 하던데.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한테도 또 한마디 했죠. 예. 당신 왜 이렇게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다니느냐 이런 소문 있던데 예. 어떻게 된 거냐? 예. 따졌어요. 네. 최경환 씨도 한성질 하는데 뭐라고 답했답니까?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봤는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 기자가 온 것은 처음 본다. 네. 실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카메라 기자가 많이 몰리면 네. 뉴스가 되는 인물이란 얘기죠. 당연하죠. 그만큼 또 비중이 있는 인물이고 또 그러면 권력에 보다 가까운 인물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건 상식선의 이야기고요. 예.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최경환 장관이 추천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돌고 금융 쪽으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벌써부터 최경환 후보자 라인에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 뭐 이런 그랬어요? 말도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뭐 안홍철 한투자공사 사장 이 양반이 감사로 있을 때 최경환 후보자 국회의원이었죠. 네. 이 사람한테 후원금을 냈고요. 이 안 사장 이 사람 극악무도한 발언 해가지고 구설수 많이 올랐던 그런 전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네, 의원 기억나요. 같은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네네. 글을 올려가지고 충성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좋은 말이죠. 자리에 가 있군요. 예, 그래서 야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 바로 얼마 전까지죠. 네.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때문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최경환 후보자와 관련해서 또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짧게 할 수 없습니다. 짧게 해보시죠 하나만. 하면 큰일 나요. 예. 그럼 그런 말씀을 아예 꺼내시지 말든가. 예. 아니, 소문이 많습니다. 이 양반이. 예. 담배값 올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네. 이제 담배값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어허. 10여 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돼 왔고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담배 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그건 밝혔습니다. 맞긴 맞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서 담배 소비세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세수를 4조에서 5조 원 더 거두면 좋은 방법 아니냐라면서 담배값을 현 수준보다 배 이상 올릴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군요. 네. 자, 하지만 부자 감세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한 각종 규제, 사실상 마지막 남은 규제, 세계적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 경제를 그나마 좀 탄탄하게 지켜줬던 그 부동산 관련 규제를 없애겠다는 입장, 그 입장에는 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려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고 예. 우리 이강륜의 오늘의 경제과외 교사죠. 김경식 이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거 비판해 오던데 네.
여전히 강행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 너구리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잠깐만요. 예, 사회는 제가 예. 혹자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 많이 있으니까 물론 현명하게 다 알아서 어련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현명하게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자, 너구리, 예. 태풍. 제가 봤을 때 그런 말은 차라리 빼는 것이 방송을 보다 더 경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뭐 아파트를 팔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전 기대를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자, 너구리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진도 세월호 이거 시신 우려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요. 유속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물망을 심지어 10km 인근 지역에까지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사고 발생 거의 90일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유실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실종자 가족들은 마땅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속이 빨라지면서 시신이 유실될 것에 대비해서 선체의 창문과 입구에 자석 차단봉과 그물망을 설치했다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밝혔는데 일단은 안에 있는 좀 못 찾고 있을진 모르지만 밖으로 나가는 건 막아보자. 네. 한때는 또 선체 절단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고민이 많군요. 자, 근데 그나저나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모니터 한번 보니까 그 위성사진 보니까 태풍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도는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한국기상청의 관계자는 한국기상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태풍이다. 오, 그런 정도입니까? 일본 기상청은요, 7월 태풍 가운데 역대 최고 등급이라면서 최대한의 경계 태세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야, 일본 이럴 아니 비단 한국, 일본 기상청의 그런 견해를 듣기도 전에 지금 위성사진만 보면은 이 선명한 태풍의 눈과 강력한 폭풍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속 240km의 초강력 태풍으로 커졌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 태풍 너구리는 오키나와를 지나서 10일 새벽쯤,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쯤 일본 큐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잔뜩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9일이면 내일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남북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주의를 당부하는 기상청의 목소리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고리원전. 어제도 강조하셨죠. 걱정거리입니다. 관측 이래 최강이라고 하니까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되겠으나 만약에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올해는 세월호에 이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터지니까 전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인데. 연합뉴스가 올린 그 그림을 보니까 말이죠. 절묘하게도 고리원전은 비켜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보고 믿진 마시고요. 철저한 대비, 만에 하나를 항상 대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품 뉴스 브리핑, 원조 뉴스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오키나와 먼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귀포 남쪽 해상을 거쳐 모레인 목요일쯤 일본 규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는 40에서 100mm,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경남 해안에는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1시간에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에는 초속 20에서 40m, 남부 일부 지방에는 초속 10에서 25m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은 북동쪽으로 점점 이동하겠고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도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지만 제주도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로서 뉴스 브리핑이 다른 날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길 수밖에 없었던 점은 중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형편이 오늘 특히 그러했기 때문에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생방송의 그 위험 부담이기도 한데요. 고정 출연자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그 백업 대책을 이를테면 정가 산책 같은 것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2선 라인을 항상 스탠바이 시켜둘 수 없는 점이 또 있고 그런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KBS나 이런 데처럼 큰 조직이라면 뭐 A 정치부 차장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B 정치부 차장 또는 뭐 C 정치부 고참 기자 이렇게 한두 번의 대타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저희 형편이 그렇지 못한다는 점을 좀 해량하셔서 좀 오늘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간 우선 첫 번째 고른 것은 역시 이전에도 언급이 많이 됐으니까 최대한 짧게 끝내겠습니다만은 기동민 공천 진신 게임 김한길과 친노 486의 충돌인가라는 제목의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침 기사여서 오후 상황이 반영 안 된 구문이긴 하지만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우선 앞부분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동작을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존 부시장 전략공천은 박 시장이 자신과 가까운 486 세대 측근의 의견을 듣고 제안해 와서 김 대표가 486 의원 그룹의 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한 것이라며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기존 부시장 카드로 같은 486 세대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제압하려 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멍석은 운동권 출신들이 다 깔아놓은 것인데 비난은 지도부에 쏠리고 있다며 김한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486 정치인 가운데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그룹의 리더는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또 박 시장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의원이 박 시장과 당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쪽에는 전대엽 의장 출신의 임종석 정무부시장도 포진하고 있다. 네, 저는 일단 이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팩트, 그렇지만 정치부 기사에서 항용,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무슨 설, 그것을 기계적으로 교묘히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듯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야권, 특히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한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질시키는 게 밑에 깔려있는 기사다.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기사고 중앙일보가 이것을 크게 쓴 이유도 짐작은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짐작을 여러분께 공표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저마다 갖고 계시는 잣대로 계측해보면,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선 김한길 의원 측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486 측근들이 요청을 해와서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즉 박원순 서울시장의 오른팔이라고 확대 과장 닉네임을 달고 있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마치 꼭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가장 훼손되지 않은, 그리고 향후 정치 자원이 가장 크게 인정받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교묘히 거기에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쏟아지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일부 이렇게 비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이 제안자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인될 수가 없지요. 단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것을 둘이 입을 닫아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만난 것까지는 확인이 돼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둘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추측을 교묘히 믹스해서 사실인 양 하고 있다는 점. 처음 보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은 좀 헤아려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고, 거기에 김기식 비례대표 의원 끼워 넣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모종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간 임종석 전 전대엽 의장이자 전 의원, 같은 486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무엇이 있는 양. 그렇지만 기사를 두 번을 읽어봐도 확실한 팩트는 없습니다. 바로 486 출신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죠. 그것까지 친절하게 더블 쿼트로 써놨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파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오후에 각종 SNS 공간에서 이런 식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하나만 대신 전달해 드림으로써 이 기사에 대한 애두른 저의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일테면 이런 추측입니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천정배 전 의원을 배제해서 김한길 대표의 잠재적인 당권 경쟁자 그 싹을 잘라버리고, 동작을에서는 금태섭 대변인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수원 영통으로 돌림으로써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당내 기반을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은 옆에 송호창 의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기동민 전 부시장과 허동준 당협위원장, 둘 다 결국은 EJ 카드로 사용해서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간접적으로나마 동시에 데미지를 입히는, 혹자들은 또 물먹인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 그렇게 격떨어지는 표현을 저까지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중앙일보 기사 때문에 이런 상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상상과 중앙일보 기사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정합성 내지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볼성 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최대의 타격을 받을 곳은 어디냐? 지금 김한길이 받느냐, 안철수가 받느냐, 천정배가 받느냐, 실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반새누리당 전선이 얼마나 강고하게 뭉쳐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흠집내는 거죠. 정치에 대한 염증을 자극하고, 결국은 또 저런 뭐 멱살이나 하고 드잡이나 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반새누리 전선에 또 한 번 와해 내지는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기사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간으로 하나 골랐습니다. 이명박 누가 그랬죠? 주어 없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주어 없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아까 영화 황산벌도 그랬는데, 이런 말씀 하나 짧게 드릴게요.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자충수를 두더니 소위 486을 이전 투구 하게 하고서 박원순 시장에게 결과적으로 물을 먹이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갖고 있었던 좀 빚진 기분도 이번에 좀 풀고, 그러면서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둥지는 떼에다가 군불도 떼고, 어떤 분인지 참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 저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느 특정인에 대한 관전평입니다. 두 번째 행간 짧게 보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간 참여하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세월호 이후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처음 내놨습니다. 거의 석 달 만입니다. 그 핵심적 사항 우선 연합뉴스 기사 들으시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세월호 참사 후 국가 개조와 관련해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어 공직개혁과 안전혁신, 부패 척결, 의식개혁 등 국가 개조를 위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국가 안전체계의 실패와 관피아 만연과 같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등 적폐 척결을 민간의 참여 속에 이뤄내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며 공직자부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네. 제가 평소에 시스템의 개조, 그러니까 국가를 개조할 일이 아니라 정부를 개조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 개조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와 업무 관행,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세월호 이후겠죠. 두세 차례 깜냥은 못 되지만 여러분들께 감히 힘주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짧게 세 가지 점에서 오늘 정홍원 총리의 정 총리가 발표한 대책을 비판하겠습니다. 첫째, 결국 또 위원회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원회 그 자체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위원회를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드냐보다 그 전에 일단 과거와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않는 한, 그리고 공무원이 위주가 돼서, 즉 총리실에서 위원회 인적 구성원을 짜겠죠. 여기에 민간도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위주가 되고 최소 필요 인원의 공무원만 참여시켜야 된다. 즉 주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개조라는 말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계속 쓴다고 하니까 그냥 놔두고요. 정부를 개조하는데 중이 제 머리를 어떻게 깎습니까? 공무원은 최소 인원만 참여를 시켜야 하지요.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에 가서 반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거 보면 과거와 어떻게 단절하겠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방학 시작하는 날
부푼 꿈으로 방학 중 생활계획표를 짜는 초등학생이 연상됩니다. 생활계획표는 잘 짭니다. 딱 8시간만 자고 오전에 공부하고 밥 먹고 조금 쉬고 오후에 또 뭐 하고 그대로 합니까?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생활 방학 중 생활계획표 아무리 잘 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계획표 책상 앞에 벽에 딱 붙여 놓아도 엄마나 아빠 또는 형이나 누가 단단히 챙기지 않는 한 웬만해서 학동들은 그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동안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대참사가 터졌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 그 다음에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출범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아픈 곳, 국정원 문제, 국가기관의 국기 훼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개혁, 확실한 처벌, 정부 차원의 처벌입니다. 사법적인 처벌은 뭐 어차피 절차를 지켜야 하니까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소한의 그런 조치를 선행하지 않는 한 총리를 시켜서 오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공념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우선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현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뭐 기관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당시에 책임졌던 그 자격만으로도 불러다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법적 형사처벌을 하기 전에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의 최대치를 해놓고 국민들 보고 이해해달라고 설득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지, 그리고 미증유에 정말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전 국민들로 하여금 집단적 가해의식에 빠지게 했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텔레비전으로 열 몇 시간 동안 중계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결국 저 아이들을, 저 승객들을 죽게 하는데 우리도 가담하게 됐구나. 간접적으로나마. 그 트라우마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한 세월호는 영원히 수습 내지는 치유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를 1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행간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데 국정원 직원 카메라가 왜 와서 야당 의원들 자료를 찍고 뒤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 국정원이 그동안의 댓글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런 거 하던 곳인데 인사청문회도 와서 자기네 마음대로 정보위원회라고 명찰 달고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을 감시합니까 지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촬영도 했는데요. 일시 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행동을, 그분 나오세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상한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보라 그런 거거든요. 딱 걸린 국정원. 어설프기 이를 데 없는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일갈하는데, 우리 국정원이 하는 짓마다 꼭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무능도 생각하지만은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이병기 후보자가 오지 않도록 공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박영선 의원, 이병기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데, 그 인사청문회가 초반에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지금 당장 하실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정원이 얼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아까 저도 여기서 그 광경을 보면서 물론 그게 전례가 있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아까 여기서 조금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잉,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의미에서 뭐 조직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냥 관행처럼 왔던 게 그냥 알게 보도 모르게 자연히 뭐 좋게 말하면 뭐 제 청문회 하는 걸 좀 원해서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은데 이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떼기와 관련한 과거를 묻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근데 보통 정치자금 뭐 몇 억 정도 뭐 전달했든지 받았든지 하면은 거의 다 감옥 가죠.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압니다. 네. 거의 다 감옥 가는데 정치 공작이란 말씀들 하시지만은 의뢰 무슨 대선 앞두고는 뭐 당끼리 합치기도 하고 또 반대당에 있던 사람도 영입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끝났다면 제가 뭐 죄가 없었을 테지만은 영입을 회유를 했다 하는 거는 그건 뭐 여러분들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대선 앞두고 다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두고 박영선 의원 다시 캐묻는데 뭐 대선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아니 그건 뭐 잘못 전달이 된 건데 제가 자꾸 찻대기로 저를 붙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변명 말씀을 드리가지만 제가 찻대기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인재 의원을 만나서 대선에 좀 협조를 해달라 한 이야기는 흔히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선거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대 당도 아니었었고 그 당시 이제 자민련 부총재를 하고 있었고 또 제 고등학교 동문이고도 한 분한테 대선 때 도울 거 있으면 도와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죄의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병기 후보자 어제 국정원의 어설픈 엿보기에 대해 진짜 말하고 싶은 바가 이것은 아니었는지 그 인사청문회가 초반에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뭐 지금 당장 하실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정원이 얼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건 뭐 여러분들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다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이거 뭐 원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삼성전자 이제 뭐 약발이 다 했다, 삼성전자 왕국은 끝났다, 이런 일부 외신 추측이 맞는 건가요? 이른바 어닝 쇼크가 꽤 심했다면서요? 예, 일단 그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라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이번 올해 1분기에 8조 4,900억보다는 한 15% 정도, 또 작년 같은 분기 9조 5,300억보다도 한 24.5% 정도 감소한 실적인데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보통 예상하기를 그래도 8조는 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서 네. 그보다 1조 원 가까이 이제 밑돌다 보니까 어닝 쇼크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뭐 연구소라든지 외신에서는 이미 올 초서부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한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결과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낙폭이 상당히 큰데 네. 영업, 이른바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사는 그런 대로 해왔는데 달러 값이,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값이 너무 세져서 네. 확 줄어든 겁니까? 일단은 지금 만약에 작년까지도 뭐 워낙 좋았는데 올해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원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복합적인 요인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삼성전자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떤 매출이 줄어왔던 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에서도 좀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원화 강세의 문제가 크다,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딱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먼저 가장 큰 부분은 고급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네.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예. 삼성전자라는 게 결국 그룹의 크기는 크지만 삼성전자 안에서도 결국 핸드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원화 강세 또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문제 이게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나 반도체 빼고 이른바 백색 가전이라고 하나요? 생활 가전이라고 하나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 네. 그쪽에서 버는 돈은 굉장히 적다면서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다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70%가 스마트폰, 핸드폰에서 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더 좀 캄캄하거나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 고급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됐다라는 분석은 이미 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애플 간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서로 이제 상대방의 시장을 빼앗는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 2011년에 4월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시점서부터 이게 좀 본격화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벌써 한 3년 전서부터 이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상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뭐냐면 최근으로 오면서 이 애플하고 삼성전자 간의 소송 결과가 삼성전자에게 계속 좀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미 올 초에 삼성전자가 이제 2014년 5월 한 해에 원화 강세 문제 또 애플과의 소송 등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삼성전자가 한동안은 이 수익이 둔화되는 것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 애플이라는 기업하고 삼성전자는 또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혁신이란 것을 내세워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이런 게 아주 강하다고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소프트웨어 기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존의 어떤 시장이 전망적인 시장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마케팅 같은 부분에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공급적인 경영을 통해서 기존의 시장에 침투를 해서 선도 주자를 좀 무너뜨리는 이게 좀 좋은 식으로 말하면 이렇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카피캣 기업이다. 그러니까 모방 기업, 베끼는 이런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혁신이 잘 될 때는 이런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 아이폰의 혁신이 멈춘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 그런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혁신이 멈추게 되면 이 혁신을 내세웠던 기업들은 좀 급격히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런 카피캣 그냥 어떤 하드웨어의 기술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조금 둔화돼도 이런 혁신형 기업들보다는 좀 타격이 이게 좀 천천히 무너지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빠른 추격자 이른바 패스트 트레이서의 한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삼성이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 보건의료 이쪽에서 신수종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별 비전이 없어요?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구글이라든지 애플에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여러 가지도 시도들을 나놓고 예상들을 내놓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성하고 연결이 되는가는 아직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헬스와 관련해 삼성그룹이 헬스와 관련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어떤 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밀어주는 형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결국 또 국민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게 좀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쪽에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는. 저는
네. 그 삼성그룹이 그 의료 민영화 그리고 네. 원격 진료 이거에 네. 막 그 굉장히 힘을 쏟고 또 네. 의협 보건복지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의협은 예. 막 반대하고. 네. 그래서 그쪽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어쨌거나 삼성이 계속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네. 이거 참 이뻐만 할 수도 없고 꾸지람만 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네. 현실적 비중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 삼성에 똘똘한 사람들 많다니까 잘 알아서 할 텐데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복귀 안 하면 좀 그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뭐 어떻게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돌발 질문 드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차라리 삼성전자가 다른 모든 계열사들을 이렇게 좀 포기하고 오히려 더 그룹을 이렇게 좀 날씬하게 하는 것이 삼성전자에게도 좋고 한국 경제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그룹이 너무 이게 큰 나무가 그늘을 너무 많이 한국 경제에 들이우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작은 벤처라든지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풍토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기업 환경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데 오히려 단기간 동안은 조금 경제에 타격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조금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서 아예 그렇죠. 잡초나 잔디도 못 살고 죽는다. 뭐 네. 그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감안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 조금만 살펴볼까요? 예. 내년 2년 후에 그러니까 2016년이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경고등이 켜졌어요. 예. 일단 아마 어제부터 아마 뉴스에서 꽤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TV 뉴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건강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사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실질적으로 2001년도서부터 지금 내내 15년 내내 적자입니다. 근데 정부 보조금을 매년 한 5조 원, 올해는 7조 4천억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그나마 뭐 한 1조 원에서 3조 원 내외로 이게 흑자가 되는 거고 사실 지원금이라는 게 없으면 매년 그만큼 그 이상 적자가 계속 되고 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지원금도 내내야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다 세금이죠. 국가에서 그냥 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요. 국가에서 세금 걷어들인 걸로.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 같은데 결국?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적자가 돼서 이제 건강보험료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매번 그냥 건수 만들어서 건강보험료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들이 들어가는 돈만 세금만 더 많이 들어갈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우리 고령화 사회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결국 또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문제고 계속해서 주목 내지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 공부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삼성전자 얘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얘기 좀 살폈습니다. 앞에 뉴스 브리핑이 많이 길어서 혹시 좀 지루하시지 않았을까 진행자로서 죄송스럽게 염려되는데요. 사실 좀 인적 구성상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제 말씀 간단히 올리고 오늘 하루 순서 접겠습니다. 당신 유가족이면 가만히 있어요. 며칠 전 국정조사장에서 폐륜적 막말을 퍼부은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도 결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 모독은 의원직 제명 사유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원진 의원의 폭언은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보다 더 악질적이고 폐륜적입니다.
최루탄만 국민과 국회의사당에 대한 모독이고 행패입니까? 예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 인간과 금수의 구분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니까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국회의 의석을 갖고 있는 모든 정당의 대표들은 공동으로 윤리위원회 소집 그리고 징계 절차 돌입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 주인에게 달려드는 머슴이 있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